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이 법정 구속에 대해서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짚어야 될 지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좀 잘 따라오세요. 멀미날 정도니까. 네. 잘 따라오세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이 소위 말하면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의 입장문을 한번 서면 브리핑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끝. 결국에는 지금 언론들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박근혜 국정농단 그 세력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 정권이 임명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게 임명직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을 때는 정권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양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상 먼저 사의를 표해주는 것이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 버티고 앉아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는 상도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현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다잖아요. 임기 존중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건의 얼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누구다? 주진우예요. 아, 주진우 검사. 검사. 깜짝 놀랐네요. 주진우는 우병우 라인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표 내고 나갑니다. 그리고 채널A 이동재 변호인이에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그렇고요. 그리고 양승태 라인의 막내격을 임정엽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핵심 세력들 중에 임정엽이 막내 세력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라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재판한 결과예요, 이게.
이 결과가. 네. 하나 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년간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법정 구속하는 것도 웃긴 거죠. 원래 원칙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한 대로 재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2년 전에 있었는데 그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그럼 2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갑자기 법정 구속한다는 거는 법정 구속이 목표였을 거라는 의심밖에 들지 않아요. 법정 구속이 취미로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소감은 안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쪽이 그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판사가 대략 그런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내렸던 바로 그 사안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홍문정 기억하십니까? 홍문정이 그 사학재단 비리 관련해가지고 75억 대 횡령 배임 1심에서 징역 4년 나왔거든요. 아프리카 박물관. 네. 근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여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되게 일종의 괘씸죄라고 부르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기 괘씸죄라고 한다는 건데 홍문정도 마찬가지예요. 홍문정도 이 선고가 나온 직후에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나왔다. 즉시 항소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홍문정은 법정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상식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지금 요구한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이 전행을 하고 있으니 더 검찰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은 수사하고 그렇지 않고 덮고 싶은 거는 덮고 표적을 만들어서 거기를 파헤치고 싶으면 파헤치는 그런 것들을 뭐라 해야 될까?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가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좀 더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긴 하나 네. 이번 정부의 사표 제출 여부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다. 그래서 더 중형을 때린다. 법정 구속한다. 그 논리가 있거든요. 저기 제도권에 계시는 의원님 나와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이 미친놈들이에요. 욕설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뜬금없이 욕을 하는 걸 욕실금이라고 하는데 욕을 저도 욕해도 되나요? 저도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최근만 해도 낙하산과 학살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정현주 KBS 수상만 기억을 하지만 어마어마해요. 근데 마치 그 재판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했으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시가 없어요. 저는 재판부가 이딴 식으로 그냥 소설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관례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때 혹은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번에 대한체육회 같은 데를 아직도 박근혜 사람이 앉아있고 이게 공공기관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올 때도 이명박 사람들 나가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 그렇게 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존의 기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유인천 같은 경우에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나가라 하면서 협박하고 막 유인천이 그랬잖아요. 유인천이 눈깔 불알이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부가 되게 골 때리는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뭐 까마귀 고기를 쳐드셨습니까? 더 심했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볼 만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위법이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건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판사가 노골적으로 전 정권과 보수 세력을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판결문이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죠. 판사의 판결문이 굉장히 정치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지금 이번에 정치질을 하고 있는 판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대표격인 임정엽은 양승태 막내 정도 되는 사법농단 세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연히 사법부에 남아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인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분들은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노무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을 물러나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사실 지금 임정엽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 판결에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정경심 교수를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세간의 압박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첫 차례로 장관을 이렇게 바로 구속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원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법부의 결탁 있죠. 이제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밖에 안 들게끔 70년간 사실 70년 넘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사법부가 판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악스러워요. 나는 요즘에 그런 거 봐요. 우리는 해도 되지만 니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조미 씨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도 되고 심지어 법원도 뭐 인턴 증명서 뭐 18시간짜리 발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도 되는데 니들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적용을 하려면요. 물론 이게 잘 됐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김은경 장관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실 또 제가 김은경 장관 그 전 환경부 장관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노원구에서 구의원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환경 쪽으로 굉장히 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 특구 노원구입니다. 그렇죠. 네, 알죠. 네네. 그래서 저희 시구의원들이나 또 김성환 의원님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장관이라는 직책이요.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라 될까요? 어떤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 환경 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일을 하려면은 사실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안 나가고 버티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같이 으쌰으쌰 일을 할 마인드가 아니신 분들이 남아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코드 인사라는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끼리 또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코드 인사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 인사를 하지 않아서 최재형 같은 사람을 감사원장에 앉혔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까? 분명히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쪽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문재인 정부의 이 뭐랄까 기조는 그런 거죠. 진짜 중립지켜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립적 인사로 하겠다. 근데 여기 어떨 때 결과적으로 보면 어중간한 타협처럼 보여가지고 네. 이도저도 안 되는 오히려 적폐 세력한테 반격의 기회를 주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마차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게 코드 인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그 문재인 정부나 뭐 어떤 정당의 이권을 위해서 코드 인사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코드 인사하는 게 그럼요.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네, 맞아요.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탄핵 당해가지고 쫓겨난 정부예요. 그러면은 정무직으로 이런 식으로 기관장이 꽂혔더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겸덕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하면 스크리닝, 리스트업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금 2년 동안이나 불구속하던 재판을 법정에서 구속하면서 훈계질까지 하는
요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나 그런 거 몰라. 너 다 잘못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했겠죠. 왜냐하면 김은경 장관이 이 장관 처음 하는 건데 뭐 몇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관례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이번에 와서 한 번에 다 뜯어고칠 거야 하면서 했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전 정부의 장관이 임명됐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김은경이 잘못했다는 걸로 몰아가고 싶었던 재판부의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임정엽이라는 이름은 계속 기억할 것 같아요. 뭐 정영심 교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소위 고향말로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최소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판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남는 자기 자신이 만든 일종의 역사나 기록인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난 더 신기해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중립이 필요한 자리에 가 있는 공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자리는 저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정 구속 딱 이렇게 되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홍문종 재판의 결과물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으시오. 요즘에 있잖아요. 구치소나 감옥에 갇히신 분들을 변호사들이 접견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어권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방역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접견하기도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례가 아니라 뭐래죠?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은 그 다음번에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판례를 참고를 할 때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75억을 횡령을 해도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을 안 하고 누구는 말도 안 되는 표창장 가지고도 4년을 그 자리에서 구속을 시키는데 뭘 보고 판례를 따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